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후반이 되고 곧 50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지긋지긋한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말세인 것인지 어쩌다 인터넷을 하던 도중에 글쓴이가 상간녀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상간녀가 자신은 불륜이 아니라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으며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얼마나 애절하고 아련하고 청승맞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충분히 자기들도 힘들고 괴로우니까 돌 던지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듯한 글을 우연한 기회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그 글을 읽으면서 피가 얼마나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정말 유부남 또는 유부녀를 만나는 상간자들의 미래를 말해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런 상간자들이 만일 제 사연을 읽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그 짓거리는 당장 멈춰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남의 가슴에 피 멍들게 하고 눈물 뽑아낸 사람치고 피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제 남편도 바람이 주특기인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인터넷에 불륜을 하는 남편을 보게 되어서 이혼했다, 상간녀 소송을 했다 등등 여러 기구한 팔자의 사연들이 많이 적혀서 나돌아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직접 이혼을 하려고 하면 그게 말처럼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와 남편의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처음 바람을 피는 것을 걸렸을 때 제가 봐주고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던 것일까요? 유흥업소에 들락날락거리는 것을 알았을 때 모르는 척 묵인하고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던 것일까요? 정답은 남편 놈이 제대로 된 놈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혼을 해서 가장을 이루었으면 바람을 펴서는 안 되고 유흥업소에 들락거리는 짓거리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처음 바람을 폈던 시점은 제가 출산을 코앞에 두었던 임신 막달이었습니다. 이미 아이의 태동도 다 느끼고 곧 세상의 빛을 볼 새로운 생명이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렇게 남편이 바람핀 것을 알고도 저는 묵인을 해야 하는 선택밖에 고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전업주부로 전향하는 것을 바래서 일도 그만두었던 상태였고,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혼자서 육아를 해야 했고 금전적 도움을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기대야만 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남편은 처음 핀 바람은 실수겠거니 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밖으로 놔두는 것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펼치면서 저를 기만하고 억압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저도 제 탓이라고 치부했고 합리화하면서 넘겼습니다. 제가 못 챙겨서 남편이 바람이 났던 것이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답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처음 걸린 바람을 무사히 넘겼던 사실이 반가웠던 것인지 안도감을 느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 줄기차게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안마방과 태피업소 출입 흔적이 하루 걸러 하루마다 발견이 되었고, 나중엔 애초에 숨기고자 하는 생각도 없나 보더군요. 물론 저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경제력이 없기에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딸아이여서 그런지 애교도 많고 정말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버텼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면서 저도 다시 복직을 준비했습니다. 경제권이 있어야 아이의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제가 회사에 나가서 경제권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정말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돈도 벌고 그렇게 번 돈으로 딸아이의 교육에 쏟기도 하니 이제야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때에도 남편은 여자를 버리지 못했어요. 매번 이 여자 저 여자를 바꿔가며 만나고 다녔고 외박하기 일쑤였죠. 오죽했으면 딸아이는 남편을 어려워합니다. 하긴 그럴 수밖에 없죠. 남편이 놀러 다닌 곳들은 죄다 유흥업소이고 딸아이하고 놀이공원, 동물원 같은 곳들도 가지 않았는데
제대로 놀아준 적 없는 아빠를 딸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아빠를 어려워하는 딸아이에게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니, 남의 집 딸내미는 아빠가 회사 갔다 집에 돌아오면 쪼르르 나와서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도 하고 안마도 해주고 애교도 부리고 그런다는데 넌 왜 그러니? 라고요. 그렇게 가볍게 던진 핀잔에 딸아이가 상처받아 울먹이는 얼굴을 보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돈이 뭔지 하루에 12번은 더 이혼이 하고 싶었는데 아이의 양육할 환경을 생각하면 참...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빨래를 세탁기에 넣었는데 처음 맡아보는 향수 냄새와 와이셔츠 카라에 묻은 붉은 입술 자국을 목격했고 처음으로 겨우겨우 맞고 버텼던 감정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고 한참을 세탁기 옆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님께 처음으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변호사님께서 이혼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상간자 소송만 진행해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가슴에 돌이 얹어지는 것처럼 갑갑했지만 상간자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위자료를 받았죠. 증거를 모으는 것도 쉬웠습니다. 이미 각방 쓰며 산 지 오래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내면 되었거든요. 남편은 뒤를 쫓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사진,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등 쫓아다니면서 찍었어요. 제가 뭐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남편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겠죠. 그렇게 조용히 증거를 모았고 모일 만큼 모였다고 판단된 순간 아무 말도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했어요. 그 당시에는 간통죄가 살아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딸아이의 교육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제 발목을 잡더군요.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로도 충분히 소송이 걸리더군요. 소장이 날아갈 때까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장이었는데 최대한 참았습니다. 소장이 날아간 날, 그날따라 남편이 집에 칼퇴근을 해서 도착했더라고요. 답지 않게 케이크를 하나 사와서 말이에요. 꽃다발을 내밀면서 요즘 우리 대화한 지 오래된 것 같아서 하는데 어찌나 역겹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오해로 빚어진 것이니 소송을 취하라는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지금 당신 간통죄로 집어쳐넣고 싶은 거 정말 간신히 참고 살아. 왜냐고? 우리 딸 때문에. 당신이랑 싸그리 묶어서 형사고소하려는 거 딸 생각해서 그 여자한테 위자료 청구한 거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중간은 가잖아? 했죠. 그 와중에 자신은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조용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은 제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했고 전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치고는 꽤 높은 금액을 받은 셈이죠. 그 이후로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피우는 족족 그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남편과 바람핀 여자들을 조지니까 사람이 참 통쾌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남편은 이따위로 살 거면 이혼하자고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지만 전 죽어도 이혼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외박을 밥 먹듯이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항상 남편을 방심하게 만들고 상간자들만 잡아다가 고소했고요. 정말 고소하는데 제가 도가 트게 되더군요. 그렇게 제 딸아이는 아빠가 있어도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컸어요. 매일 여자에 미쳐 술만 마시러 다니니 아이도 썩 가깝게 지내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딸아이가 성인이 되던 해였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였어요. 두 사람은 두짓 살림하는 것도 참 우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짐을 챙기러 왔다가 잠시 누워있는다는 것이 소파에서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나 봅니다. 마침 딸아이가 그때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는데 저장된 이름이 우리 애기였는데 자기 전화번호가 아니더랍니다. 은연중에 아빠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가장은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걸 눈앞에서 부정당한 딸아이의 충격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컸어요. 본능적으로 그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게 알려주더군요. 아빠가 바람피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렇게 다시 저는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제가 알아차린 남편의 마지막 상간녀가 되었어요. 알아보니 남편이 다니고 있던 직장 내에서 불륜을 일으킨 것이더군요. 기도 안 차서 딸보다 겨우 7살 정도 많은 나이에 새파랗게 어린 여자였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씻으러 들어간 순간 남편의 휴대폰을 싸그리 뒤져서 그 여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미행을 시작했죠. 들어보니까 남편이 주관하는 팀의 대리더군요.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익숙했습니다. 미행하면서 졸졸 쫓아다니면서 여러 사진들을 찍었어요. 사실 제가 상간자 소송을 하더라도 남편에게 실질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서 그런지 남편은 편하게 저희 집을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외박하고 온다고 말을 해도 전 그러라고 했고 야근하다 피곤하니 회식하라고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방비했던 것인가 봅니다. 전 또 조용히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 상간녀에게 만남도 요청했어요. 제가 찍은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상간자 소송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울고불고 빌더군요. 하긴 고작 20대 후반의 나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년이 무서웠겠죠. 그래서 살살 달랬어요. 그 자리에서 각서를 써달라고 했죠. 용서하겠다고 뻥을 치면서요. 육하원 측에 의거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기술하라고 살살 달랬어요. 데이트는 몇 번이나 했는지, 같은 회사인데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지 않느냐고 조곤조곤 부드럽게 회유하면서요. 당연히 몰랐다고 발뺌하는 순간에는 사실대로 말을 하라고 이 각서를 남편에게 보여주겠다고 뻥이란 뻥은 다치면서 2번 다시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는 각서를 자필로 상간녀에게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각서를 들고 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그동안 제가 제기한 상간자 소송을 전부 맡아주신 분이셨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이번만큼은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상간녀가 자필로 쓴 각서와 제가 찍은 사진들 등등을 기반으로 상간자 소송을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미혼 여자여서 그런지 배우자가 없어서 화가 나긴 했어요. 처음에 고소를 할 때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입을 해도 고소가 성립되는 것을 아시나요? 그렇게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상간녀의 초본을 뗄 수 있거든요. 초본을 떼면 뭘 알 수 있을까요? 그 여자의 주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여자 명의의 집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여자더라고요. 딸아이도 성인이 돼서 그런 것인지 이제 썩어 문드러진 엄마 마음을 이해해서인지 이혼하라고 권유하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네 집에 찾아갔어요. 딸아이와 함께요. 그 여자 부모님이 문을 열었고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제가 나이 50이 다 되어가는데 그깟 벌금이 무서우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딸아이랑 저랑 문 열리자마자 상간녀 머리를 쥐어뜯고 깽판을 쳤어요. 네가 뭔데 내 가정을 깨는 것이냐고. 네가 뭔데 내 남편과 바람을 피고 있냐고 아주 악을 있는 대로 쓰고 고함을 질렀어요. 당연히 그 집 부모 놀라 자빠지죠. 자기 딸년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데. 저도 고소당했어요. 특수폭행이랑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또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일어나서 합의를 해야 할 경우 제가 받는 위자료보다 훨씬 작아요. 저는 상대방 쪽에서 300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00 주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불했어요. 제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위자료 판결이 나오고 그 여자의 급여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럼 가압류 판결문이 그 여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 여자의 불륜을 떠벌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회사에 내용 증명을 또 보냈어요. 남편도 싸잡혀서 욕먹었죠. 남편은 그래도 꼴의 남자고 나이가 조금 있다고 회사에서 잘리지 않은 것 같았지만 여자는 어리기도 하니 바로 회사에서 단칼에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퇴직금도 가압류 걸어서 제가 챙겼어요. 남편도 이혼소송 아주 장난 아니게 했죠.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간통죄를 묻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증거를 모으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백업해놓은 자료들의 양은 정말 방대했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패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위자료도 챙길 만큼 챙겼고 저는 딸아이와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인한테 들으니 남편이 회사에서 거의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누가 그렇게 집요하게 난리를 쳤겠습니까? 사실 마지막 제가 만난 상간녀도 참 운이었긴 합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억누르고 억눌렀던 분노의 마지막 버튼을 그 여자가 누른 거라 덤튀기를 씌운 것도 없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받아낸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새로 전셋집을 구해서 딸아이와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도 그런 사람을 아빠로 두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연락을 끊더군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참 좁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말이에요. 제가 만난 마지막 상간녀가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지 뭡니까? 저는 상간녀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아무렇지 않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저는 현재 경제적 여유가 되므로 그 모든 짓을 깽판치고 싶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사람이 보험 설계사입니다. 안부나 나눌까 싶어서 만남을 가졌어요. 지금 제 딸아이가 진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아직 어리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인에게 해주었더니 자신이 웨딩 사진을 잘 찍는 업체가 있다며 며칠 전에 샘플 자료를 보여줬다고 하며 제게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꼭 여기서 하라고 DC 많이 해주겠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샘플 사진에 나와 있는 여자가 그 상간녀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제가 오래전에 가르친 학생이 이번에 결혼하는 것을 우연하게 알았다고 하며 날짜와 결혼식장에 대해 물었어요. 보통 사진들도 웨딩홀과 연계된 곳이 많아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상간녀와 관련된 판결문을 프린트했고 증거 사진들과 메시지들도 프린트해서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에 결혼식장을 찾아갔어요. 남편의 이름으로 3만 원 축의금을 냈고 상간녀의 시댁이 될 어른들께 다가가서 서류 봉투를 건네며 꼭 결혼식이 끝나면 봐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 찾아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기 왜 왔냐는 질문에 비웃음으로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아이에게 말해주었더니 딸아이가 SNS로 그 여자를 찾아보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홈전 임신이었다고 하더라도 결혼은 무산이 되었더라고요. 남편이 될 뻔한 사람이 SNS에다가 대문짝만하게 결혼식 날 익명의 누군가에게 받았던 서류 봉투에는 상간녀 판결문이 있었는데 그 속에 적힌 이름이 예비 신부의 이름이었고 그래서 식은 올렸지만 파혼하기로 했다고 대놓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 여자가 제 전화는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남의 눈에 눈물이란 눈물은 다 뽑아놓고 네가 잘 살 줄 알았니? 넌 절대 행복한 가정 못 만들어. 내가 그렇게 안 둘 거거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아직도 그 여자가 결혼을 할 날을 기다려요. 물론 이제 제 전 남편인 사람이 재혼할 날도 기다려요. 그까지 벌금 몇백? 하나도 무섭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지금 유부녀 또는 유부남을 만나는 상간자 여러분,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당장 그만두세요. 당신들이 본능을 억제하지 못해 만들어대는 개족보들이 저처럼 선량한 배우자를 괴물로 만들거든요. 아마 지금 죄를 짓고 계신 분들은 훗날 돌려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일 배우자의 불륜으로 힘든 분들이 계신다면 상간자 소송만큼은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이혼이 쉽지가 않죠. 결심도 어렵고 막상 하고 나서 어떻게 살지도 막막하죠. 그런데 좌절하지 마세요. 죄책감도 가지지 마세요. 우린 죄가 없어요. 죄가 있다면 그런 나쁜 새끼인 줄 모르고 순진하게 믿었던 죄뿐이죠.
돈이 부족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기 싫은 거? 괜찮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근데 꼭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마세요. 저는 정말 남편이 헤어져 달라고 울고불고 빌어도 절대 이혼해주지 않았고 남편이 만나는 상간녀들만 조졌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이 만나는 여자들 인생 망가뜨리는 것 역시 당신이라고 말이에요. 상간녀들에게도 알려줬어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요. 누군가가 말하더라고요. 최고의 복수는 모든 것을 잊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잊고 살 수 있는 것도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감정적인 해소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수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가졌다가 복수하세요. 저처럼요. 저는 요즘 20년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아 속이 참 시원하네요.